대한민국의 르네상스 시대를 열어줄 이야기, 르네상스적 인간들,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한 주 잘 보내셨나요? 예, 안녕하세요. 한 주 잘 보냈고, 오늘 또 새로운 멤버가 있지 않나요? 네, 그렇죠. 오늘부터 이제 게스트 겸 고정 멤버죠. 앞으로 계속 해주실. 성함은 이제 본명으로 안 하고 그 닉네임으로 하시나요? 네, 닉네임인 워크쉽입니다. 워크십이 이제 그 일하다 워크에다가 쉽은 이제 양이죠. 양 워크십이. 양입니다. 왜 그런지 좀 알 수 있을까요? 왜 워크십이신지? 네, 제가 그 워크쉽이라는 이번에 사업자를 차리면서 사업 회사 이름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제가 개인 프리랜서로 한 2년 정도 일을 했었거든요. 네네. 말 그대로 다른 회사에 뭐 소개를 할 때 뭐 양동규입니다라는 이야기만 하게 되더라고요. 실명인. 네, 사진 일을 하는 뭐 양동규입니다. 디자인 일을 하는 양동규입니다. 이렇게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일하는 양동규 이렇게 되다 보니 제 성이 양씨다 보니까 뭐 일하는 양 이렇게 돼가지고 워크십이 되었어요. 간단하죠? 저도 양식이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어떻게 보면 겹칠 수 있었는데 잘 예. 해주셨네요. 잘 피해갔습니다. 양씨가 많네요. 네. 역시 훌륭하죠? 이거는 네. 사실인지 모르겠는데 아버님께서 말씀하시기에 한국의 양씨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하더라고요. 번식욕이 좀 많나요? 그런 거예요, 양씨가. 양씨의 번성을 기원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그 박씨는 이미 많으니까 김이박은 너무 많으니까 박씨 너무 많아요. 예. 간단히 그냥 소개를 좀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좀 드리면 혹시 네네. 뭐 최근에 요즘 하고 있는 취미라던가 지난 주말에 뭐 하셨는지 여쭤도 될까요? 네, 제가 새로운 취미로 이제 여자친구를 만나고 있어요. 취미인가요? 예. 취미로. 그렇죠. 그동안 너무 일에 집중했었는데 여자친구를 만나면서 많이 리프레시가 되고 있어가지고 참 행복한 주말과 평일들을 지내고 있습니다. 네, 부럽습니다. 여자친구분과 실례가 안 된다면 얼마나 만나셨나요? 이제 한 2달 되었습니다. 좋을 때네요. 아직 좋을 때. 그럼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고 이제 다른 얘기를 해보면은 어떻게 이제 르네상스적 인간에 합류하시게 되셨는지. 저는 그 온라인에서 주로 이제 클라이언트를 많이 만나고 온라인에서 거의 대부분의 업무들이 집행이 되어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렇게 사람을 만나거나 밖에서 영업을 하거나 그런 건 거의 없는 직종이 있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같이 그 여러 가지 사업 이야기나 뭐 재테크 같은 이야기 그리고 살아가는데 필요한 이런 조언들을 얻고 있는 변호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네. 네, 저도 아는 분인 것 같은데. 네, 굉장히 그게 저인가요? 예. 굉장히 명석하시고 인텔리전트하면서 네. 굉장히 리슨도 잘해주시고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해주시기 때문에 굉장히 친해지고 있었는데 그분이 바로 저 박 변호사님이시거든요. 감사합니다. 네. 네, 그래서 저희는 사실 제가 그 취미 겸 쉬는 공간으로 와인바를 하나 운영하고 있는데 네네. 거기에 많이 오셔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게 르네상스적 인간들이라는 이야기를 좀 들었어요. 진짜요? 네, 굉장히 뭐 좋은 곳이고 여러 가지 토론이 일어나고 뭐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곳이다라고 이야기를 좀 듣기도 했고 저도 거기에 또 관심이 생겨가지고 이런 박 변호사님의 추천에 의해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되게 긴 서사였는데 예. 어쨌든 네. 박 변호사님 중심으로 이쪽으로 사람이 모이게 됐다. 제가 듣기로는 가능하면 고정 멤버로 참여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신 거. 그리고 저희가 너무 자연스럽게 얘기를 안 했는데 오늘 얀 CP님이 네네. 안 오셨죠? 그쵸. 게스트 양씨 휴가쓰느라 맨날 저기 뭐 한량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전혀 한량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제일 바쁘시기 바빠요. 때문에. 네. 사실 근황 토크를 저희가 먼저 하잖아요. 저는 근황 토크로 좀 준비해 온 게 드론 배송이에요. 생각해 보면. 이번에 아마존 관련해서 그 통과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네, 사업이. 맞습니다. 이 예. 드론이라는 게 사실 굉장히 위험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소형 드론 말고 어느 정도 무게가 나가는 드론들은 제가 돌려봤는데 잘못하면은 절단 사고도 날 수 있고 진짜 위험한데 예. 이게 어떤 법에 걸려가지고 지금까지는 운행을 잘 못하고 있었나 봐요. 아마존이나 네네. 한국 같은 경우 쿠팡 이런 데서 드론 배송을 하고 싶은데 못했지만 미국 기준으로 이제 아마존이랑 구글 같은 데서 허가가 나왔다라고 하더라고요. 음. 그래서 이 드론 배송이 현실화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좀 생각을 해왔는데 두 분은 드론 배송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뭐 찬성하죠. 근데 그 드론 배송 같은 경우에는 저는 아직도 좀 기술적인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전파 간섭이라던가 도시 내에서 동시에 여러 가지 드론을 배송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라든지 이런 가능성이 있어서 조금 시간이 더 걸릴 것 같긴 합니다만 네네. 결과적으로는 사실 인간이 직접 옮겨다니면서 배송을 하는 것보다 훨씬 효율적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당연히 사업적으로도 드론 배송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부가가치가 창출될 수 있을 것 같고 또 인간의 삶도 많이 바뀌게 되겠죠. 또 그리고 산업 구조나 이 유통이나 물류 구조도 많이 바뀔 것 같고 그래서 좀 사실 저도 관심 있게 좀 지켜보고 있습니다. 워크심님, 아직 이름이 익숙치 않죠. 워크심님은 어떠신가요? 저 같은 경우는 대찬성입니다. 자동차를 끌고 다니는 사람 중 한 명으로서 택배회사, 물류회사의 트럭들만 사라진다고 생각을 해도 굉장히 대한민국의 도로가 편해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 한 그 번도 낭비될, 생각해보지 못한 건데 대박이네요. 좋은 관점인데, 네. 그리고 굉장히 낭비가 되고 있는 그 위의 공간이죠. 하늘. 저는 음, 하늘이라는 공간이 굉장히 낭비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음. 육지, 땅 지표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도 올라가고, 뭐, 아파트도 있고, 도로도 있고 해서 워낙 밀집되어 있잖아요. 네네. 이런 밀집 요소들이 그 트래픽 잼도 만들게 되고, 다양한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되게 복잡하고 심리적인 위축도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드론이라든지 이런 게 좀 개발이 되어서 하늘 영역이 조금 더 자유롭게 이용이 된다면 저는 삶의 질도 많이 올라간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궁극적으로 그 하늘을 이용한 드론의 그 위치 이동은 지금 기술로도 충분히 가능할 거라 보고 있어요. 근데 다만 그 사람에게 전달해주는 기술이 좀 개발이 되면 정말 제 생각에서는 좋은 시대가 될 것 같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3차원 세계를 살아가는데 사실 2차원과 다름없이 살아갔던 것 같네요. 말씀 들어보니까. 저는 사실 좀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반대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요즘에 무료 배송이라든지 로켓 배송 이런 거 자주 사용하잖아요. 네, 근데 그렇죠. 실제로 그 배송 단가가 그렇게 높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음, 비싸야 몇천 원, 1, 2천 원? 1대1 대응으로 가져다 주면은 좀 값이 나가겠지만 이렇게 몇십 개씩 모아서 가져다 주면 하나당 단가가 많이 나와 2천 원이 안 넘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 2천 원을 아끼려고 드론을 만들어서 투자를 하는 게 어떤 비즈니스적 이점이 있을까? 혁신은 맞고 주위에 있는 트럭이 사라진다던가 하늘을 사용한다던가 여러 가지 이점이 있겠지만 그거를 감수할 이유가 있는가 지금 당장은 그런 생각을 좀 해봤고요. 경제학자니까 제가 사실 네. 저 경제학 공부한다고 말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아, 그냥 이번에 커밍아웃을 하면 저는 미국에서 경제학 공부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무튼 다시 논제로 돌아가서 배송 비용이 어느 정도 올라가지 않으면 인적 자원 비용이 올라가지 않으면은 굳이 그거를 지금 당장 개발할 인센티브가 있는가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왜냐면 손해를 볼 거기 때문에 드론을 배송을 해도. 물류 배송과 관련해서 이제 아마도 거기에 지금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제 드론 배송이 어느 정도로 이걸 대체할 수 있을지가 좀 관건일 것 같긴 해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뭐 드론 배송이 만약에 진짜로 활성화된다고 한다면은 뭐 매번 그 사실 사람이 옮기는 행위에서 이제 완전하게 전환이 되면은 많은 이제 실업이 발생을 할 텐데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도 좀 고민이 되긴 합니다, 사실. 그리고 물류 배송비라는 게 생각보다는 저는 많이 차지한다고 보고 있어요. 그 사람을 관리하는 비용이라든지 사람을 꾸준히 그 인적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까지 생각을 하면 큰 비용을 차지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드론화 한다는 건 결국엔 자동화를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네. 단 한 번의 큰 투자를 통해서 꾸준한 그 한 번의 투자로 좀 더 저렴하게 운영할 수 있는 기회를 누가 먼저 잡느냐 이런 것 같아서 이런 부분은 좀 더 발전이 나왔으면 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장기적으로는 분명히 이점이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 하나 더 거론하고 싶은 거는 이 드론 사업 자체가 한국은 사실 경쟁력이 그렇게 없고 제가 알기로 1등이 중국 회사, 2등이 프랑스 회사 네.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미국이고. 그래서 또 이제 중국이 굉장히 강대국인데 드론 강대국인데 중국 눈치를 안 볼 수가 없다. 사회 발전하다 보면 이런 얘기를 좀 하면서 제 이제 근황이 아니었죠 사실 제가 준비해온 소주제는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요. 네. 네. 종경님이나 이제 워크십 님이 준비해오신 소주제 있으면 들어볼까요? 근황. 저는 사실 요즘에 이제 뭐 부자 열풍이 불고 있잖아요. 부자가 되고 싶다. 또 이제 또 반면엔 또 한쪽에서는 욜로 문화가 계속해서 지속이 되고 있고. 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제 이거는 좀 이렇게 사실 다른 주제로 해도 괜찮을 만한 주제기는 한데
요즘에는 누구나 재테크를 통해서 얼마를 벌 수 있고 부자가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러한가 이런 좀 고민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번 주에 사실 관련 책들을 좀 읽으면서 생각을 좀 많이 해봤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부자가 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사람들 사이에서 특출나진다는 뜻이잖아요. 부의 측면에서. 그렇죠. 그러면은 그 부의 측면에서 특출나다는 게 과연 이게 주제상으로 봤을 때 누구나 부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그 말 자체가 타당한가가 고민이 되더라고요. 누군가가 부자가 된다고 한다면 상대적인 이 부자라는 개념은 상대적인 개념인데 물론 이제 이 부자를 여러 가지 개념으로 정의를 하면 다른 정의가 되겠지만 상대적으로 봤을 때 부자라는 사람들 소위 말해서 경제적 자유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은 소수라고밖에 할 수가 없는데 누구나 부자가 될 수 있다.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약간은 모순적인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누구나 서울대에 가고 서울대 갈 수 있으면 왜 서울대 갑니까? 어차피 다 서울대 나왔는데. 네, 그래서 그런 고민을 한 번쯤 해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본질적으로는 이제 부자가 되고 싶다, 돈을 벌고 싶다라는 것 자체가 남들보다 나아지고 싶고 남들보다 더 잘 살고 싶은 것이잖아요, 기본적으로. 근데 그렇죠. 남들보다 잘 산다는 개념이면 누구나 부자가 될 수 있는가와 이제 양립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이 좀 고민이 됐습니다. 물론 뭐 가능성적인 측면으로 얘기를 하는 걸 수는 있는데, 그거가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이런 고민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사실 우리가 흔히 부자가 되고 싶다라는 얘기랑 좀 여유롭게 살고 싶다라는 얘기를 혼동해서 쓰는 경향이 있긴 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여유롭게 사는 건 꼭 몇십억씩 버는 부자가 아니어도 가능하잖아요. 네, 네. 그러면 우리가 부자를 꿈꾸는 거는 어떤 돈이 많은 거에 대한 로망이 어느 정도 적용된 것 같고 정의하기 나름이지만 우리 사회에서 부자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갖는가도 좀 나중에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저는 오늘 요 정도만 생각해보고 정리해왔습니다. 네. 크심님 뭐 살짝 코멘트 해주실 거 있으신가요? 결국에는 부자의 기준이 점점 높아지지 않을까요? 이 음, 재테크나 이 주식을 통해서 어느 정도 돈을 번다 했을 때 이게 아직까지는 그 정보 격차가 분명히 존재를 할 거고 물론 음, 유튜브나 뭐 구글에서 엄청난 자료들이 쏟아져 나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돈을 버는 사람들은 많지 않을 거란 말이죠. 네. 하지만 과거보다는 훨씬 더 정보가 편해졌고 누구나 투자를 많이 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 궁극적으로는 부자의 비율이 높아질 수는 있겠지만 뭐 사람의 욕심은 음, 끝이 없고 뭐 부자에 대한 기준은 객관적으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니듯이 궁극적으로 이제 부자에 대한 이 정도 벌면 부자다라는 기준이 너무 높아져서 지금과 비슷한 심리이지 않을까요? 언제나 내가 돈을 많이 벌었어도 돈이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듯이 누구나 부자가 될 수 있는 환경이 있더라도 부자라고 생각하지 않아서 결국엔 음, 항상 현상 유지일 것 같습니다. 난 더 부자가 되고 싶어. 이런 니즈들이 항상 존재하는. 쉽게 말해서 시대가 흐르고 뭐 네. 어떻게 경제가 변하든 부자가 되고 싶어 하는 사람은 언제나 있을 것이고 그 부자가 되는 건 언제까지나 어려울 것이다. 이런 얘기점이네요. 아, 네, 맞습니다. 음. 만약에 서울대를 모두가 왜냐면, 서울대를 간다고 하면 음, 서울대가 이제 더 이상 그 공부 잘하는 기준이 아니라 이제 또 외국으로 나갈 수밖에 없겠죠. 뭐 하버드라든지 이런 음. 식으로 계속 끝없이 반복될 것 같아요. 변호사님도 말씀해 주십시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부자라는 개념이 사실 1950년대, 60년대 부자라고 하면 밥만 잘 먹어도 부자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예, 밥을 굶지 않고 밥만 잘 먹을 수 있어도 부자라고 얘기를 들었었고, 실제로. 그리고 현재는 밥 먹는 건 아무도 지금 밥 못 먹는 사람은 거의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심지어 기초생활 수급자분들이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도 뭐 그 지원받는 돈으로 밥을 완전히 굶는 상황은 아닌 상황이거든요. 사실 그런 거 생각을 하면은 그냥 결국에는 저는 부자라는 이 말 자체가 그리고 경제적 자유라는 이 말 자체가 결국엔 다 상대적 개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거는 소재로 끝낼 게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나중에 좀 진지하게 네, 좀 얘기를 다시 한번 해봐야 될 다뤄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무서운 문제. 그러면은 아까 좀 얘기를 하긴 했지만 워크심님 추가하실 근황 아니면은 아, 뭐 이번 주에 겪으신 일 있으신가요? 저는 궁금한 것 중 하나가 제가 뭐 여러 가지 투자도 그렇고 한 가지 되게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글로벌 공룡 기업이 정말 독점을 할 것인가? 요즘 제가 미국 주식을 하다 보니까 점점 좀 시가총액 높은 기업들 위주로 많이 보고 있는데요. 불과 10년 전과 지금을 비교해봐도 글로벌 대기업, 그 중에서 1등하고 있는 기업의 그 파급력이 너무 커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글로벌화 될수록 모바일 시대가 좀 더 빨라지고 전 세계가 통합될수록 제3국들, 뭐 선진국이라 하더라도 이제 인류 1등을 할 수 없는 국가들의 모든 서비스들이 하나로 일원화되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뭐 SNS면 뭐 페이스북 그룹이 다 한다든지, 디자인 툴 같은 경우 어도비가 다 잡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1등 기업만 살아남는 시장이 되지 않을까. 요 생각을 하게 된 계기가 카카오에서 그 카카오 워크라는 걸 출시했잖아요. 네네. 이것도 일단 지금은 한국 내 한정 상황이지만 지금까지 이런 워킹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한국에서 스타트업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음, 뭐 대표적으로 잔디라는 프로그램도 있었고, 거기엔 제 친구가 다녀가지고 지금 또 생각이 많이 드는데, 이렇게 음, 지금까지 그 스타트업들이 잘하고 있더라도 큰 흐름이나 뭐 메인스트림 가지고 있는 기업이 이렇게 카카오 워크를 내게 되면 결국에는 사람들은 많이 이용하고 익숙한 채널인 카카오 워크를 또 많이 이용할 수밖에 없을 거란 말이죠. 음, 이게 세계적으로 확장을 해서 지켜본다면, 뭐 페이스북 그룹이라든지, 뭐 애플이라든지, 핸드폰 같은 경우 뭐 아이폰으로 이제 아예 규격화가 되는 세상이 오지 않을까라는 조금 불안함과 그 세상이 음, 오기 전에 그 주식을 사야겠다는 기대감, 이게 두 가지가 공존한 것 같네요. 네. 결국 시장 점유율을 많이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카카오겠죠. 카카오가 네. 뭐 카카오 택시도 만들고 카카오 뭐 워크도 만들고 나중에 카카오 부동산도 만들지 모르겠는데 꽉 잡고 있다 보니까 뭘 해도 되잖아요. 그렇죠. 음, 그래서 결국 이렇게 대기업들이 독식하는 확장 문화 발식으로 확장해 가서 한국이 뭐 카카오 공화국이 돼버리는, 그리고 더 음. 장기적으로 나아가선 전 세계가 뭐 구글, 아마존 아니면 아이폰, 그렇죠. 애플 공화국이 될 수도 있겠다. 이게 저는 소위 말하는 플랫폼의 엄청난 파급력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읽었던 책 중에 이제 스몰 자이언츠가 온다라는 책이 있었어요. 근데 네네. 이 책은 반대의 개념이었는데, 이제 작은 기업들이 어떻게 이제 버티는가, 그리고 어떻게 뭐 성장성을 유지하는가, 그 다음에 창업을 했을 때, 뭐 거대 회사가 이제 소위 말해서 역전을 당하는 현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이야기를 나누는 책이거든요. 그래서 주로 이제 비즈니스를 하는데 작은 기업이지만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책에서도 보통 이제 그 소위 말하는 거대 플랫폼이나 거대 기업에 비해서 이런 소규모로 운영하면서 이제 경쟁력을 갖고 있는 기업의 장점들이 있다라는 거를 이렇게 여러 가지를 나열을 하는데, 이 책에서 계속해서 얘기하는 것 자체가 관료제? 거대 조직이 되면 될수록 비효율적이 된다라는 주장이었어요. 근데 저는 음, 그러니까 이 책에 대해서 막 논하고 싶다기보다는 좀 고민이 되는 거예요. 요즘에 애플이나 구글이나 뭐 아마존이나 이런 기업들이 과연 그럼 혁신성이나 창조성이나 이런 게 떨어질까? 그러니까 예전으로 치면은 제조업 같은 경우에 이제 사실 조직이 커지고 그러면 점점 이제 근로자들이나 이런 그 업무의 효율성 자체가 떨어졌다는 경험을 많이 봤던 것 같은데, 요즘 IT 서비스 관련해서 인재들 끌어당기는 거 볼 때마다 느끼지만 오히려 효율성이 더 나은 경우도 보인다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지금 워크십님이 말씀하신 부분하고도 좀 같이 생각해 볼 만한 주제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역대급으로 근황 혹은 소주제를 길게 한 적 없던 것 같은데, 더 시간이 늦기 전에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 오늘 준비한 주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주제는요, 저출산이에요. 음, 요즘에 저출산 문제가 되게 심각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항상 심각하다고는 알고 있었는데, 얼마나 심각한지 얼마 전에 통계를 보니까 좀 진짜 심각하더라고요. 이게 심각하다란 말로 표현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음, 대충 얘기를 해보면은, 두 분은 제가 이미 데이터를 공개했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그 서울 지역의 네. 출산율만 고려를 해보면은 0.64. 음, 그러니까 한 명 이하로 내려간 건 당연히 알고 있었을 거고, 그것도 이제 넘어서 0.64. 거의 0.5에 가까워지고 있는 거죠. 서울만 그렇게 심각한 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전국적으로 봐도 0.88. 진짜 참담한 수치죠. 그렇죠. 제가 기사를 좀 훑어봤는데, 어떤 기사에서는 뭐 이게 멸절이 된다, 멸종된다 한국인데, 이렇게 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 기사가 나왔음에도 그렇게 뭐 이슈가 된 것 같진 않아요. 물론 이슈가 음, 됐지만 뉴스 일면에 도배가 되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뉴스를 보면은 뭐 찾아볼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관심을 받고 있는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말할 것들이 있지만 제가 좀 집중해서 본 부분은 왜 한국은 저출산이 심각하고 그리고 이 저출산 문제가 이슈가 되지 않는가. 그러니까 심각한 거는 뭐 우리가 많이 얘기를 했는데 왜 이게 이슈가 되지 않고 등한시되는가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그래서 제가 세 가지 이유를 좀 준비해왔는데 첫 번째 이유부터 얘기를 해보면은 제가 볼 때 한국의 저출산 문제가 등한시되는 이유 첫 번째는 어, 굉장히 오래전부터 이 얘기를 해온 거예요. 한 90년대부터. 음, 한국에 음, 애기들이 안 태어난다. 점점점 음, 자녀들이 줄고 있고 이제 고령화 사회가 된다는 얘기를 지금 30년째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음, 수치는 점점점 떨어지면 심각해지고 있긴 하지만 이거를 우리 30년 내내 똑같은 얘기만 들으면은 둔감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쵸. 생각한 게 그 개구리 실험 아시죠? 이게 개구리 넣어놓고 따뜻한 물로 이제 가열시키면 애들이 그냥 익어서 죽는다. 익어서 죽는다고, 맞아. 근데 그게 거짓말이라는 얘기도 있긴 한데 아무튼 그 비유를 좀 얘기를 하면은 한국 사람들은 저출산이라는 얘기를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이제 너무 둔감해져서 이제 경각심이 없는 거예요. 아 심각하구나. 음, 근데 이거 어제도 얘기했고 하루 이틀 하는 거야? 원데이 투데이야? 얘기하면서 음, 30년 전부터 애가 없다 했는데 지금 당장 애기들 많잖아요. 길거리 가면은. 그러니까 뭔가 경각심이 없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요건 음. 여기까지 일단 첫 번째 이유를 얘기하고 뭐 종경님이나 워크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아무 얘기를 좀 음. 들어보고 싶습니다. 일단은 진짜 약간 무감각해진 면이 있긴 하죠. 그 심각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어떤 이제 신문기사나 사실 이제 진보 성향의 매체들 같은 경우에는 이 저출산 자체가 별로 문제가 아니라라고 주장하는 경우도 꽤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뭐 저출산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그 출산을 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여성에 대한 어떤 뭐 강박이다, 뭔가 압력이다. 또 그리고 이렇게 해서 출산을 한다고 해도 고생하는 거는 여성이다. 뭐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해가지고 그 너무 국가적으로 사회적인 측면에서 보는 거 아니냐라고 주장을 하시는 경우도 많이 봤어요. 근데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동의하지 않지만은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냥 이게 반대파, 그러니까 출산율을 꼭 굳이 높여야 되냐? 저출산이 위기자에 대한 인식 자체도 굉장히 다른 것 같고, 위기라고 인식을 하는 분들도 굉장히 이야기를 자주 듣다 보니까 무감각해진 것 같다. 네, 저도 요 정도로 좀 일단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경각심이 없는 것 같아요. 음, 왜? 내가 왜? 당연히 내가 왜죠? 내가 왜? 음, 내가 왜 국가를 위해서? 라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음, 말하는, 이제 학자들이 말하는 저출산의 문제점을 들다 보면 결국 국가 경쟁력에 문제가 발생한다가 좀 메인 요지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음, 네, 이렇다고 봤을 때 개인이 생각하기에는 그게 왜 내가 어쩌라고? 내가 국가를 위해서 애를 뭐 낳아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에 음, 대한 오히려 반작용으로 뭐 우리가 심각하다고 했을 때 오히려 더 거부감을 가질 수 있는 아, 음.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되게 그러니까 두 분 다, 오히려 개인의 측면에서 보니까 뭐 이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내가 힘든데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결과적으로. 네. 지금 상황도 너무 힘든데 국가에서 우리가 뭐 국가 경쟁력이 낮아지고 뭐 전체적인 소비가 위축되며 근데 그걸 상상하는 것보다 정작 바로 내 아이가 생겼을 때 드는 부담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이건 내 문제가 아니야. 나는 거기에 어떻게 좀 기여할 생각은 없어. 왜냐면 기여를 하면 내가 더 힘들어지니까. 라는 생각을 음, 하는 것 같습니다. 쿠심님 말씀은 오히려 내 문제는 아니고 거시적인 문제다 보니까 미시적으로는 이렇게 약간 오히려 등한시될 수 있다라는 얘기해 그렇죠. 주셨고 종경님 같은 아무래도 경우는 맞습니다. 이거 자체에 음, 문제를 보지 않는 사람도 있다. 음, 전 사실 그 말에 어느 정도 동조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출산율 한 음, 1점대 전후로 왔다 갔다 할 때는 그럴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우리가 한 몇십 년 전만 해도 멜서스 인구론이 거의 지배적이었잖아요. 네, 그렇죠. 인구가 막 폭발적으로 늘어나서 기아 아니면 전쟁, 뭐 질병으로 사람들이 죽을 거다. 근데 실제로 안 그랬잖아요. 그래서 음, 이것도 우리가 너무 그 데이터를 맹신해서 이렇게 이미지너리 나인 가상에서는 그래서 인구 멸종을 예상하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을 전 했었는데 이게 음, 0.6까지 내려오니까 그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음, 너무 데이터들이 명확하게 보여지잖아요. 이렇게 내려가면 어떻게 음, 되지? 아무튼 다시 이렇게 얘기를 좀 마무리하고 두 번째 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미래의 일이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애를 네, 안 저도 사실 낳으면은 그 생각. 20년 후에 문제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당장 집값도 비싸고 일자리 잘릴지도 모르고 일자리도 없고 되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그것까지 고민할 여력이 없는 거 아닌가라는 좀 음, 생각을 했습니다. 세 번째 이유도 아까 워크심리 말씀해주신 얘기랑 조금 연관성이 있는데 사실 아이를 출산할 수 있는 사람은 몇 없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가임기에 있는 여성과 남성을 좀 분리해보고 전체 인구에서 그리고 한국 정서상 결혼을 해야지 애를 낳잖아요. 혼전 그렇죠. 임신은 되게 약간 제약시되는 분위기가 있다 보니까 그렇게 따져보면은 애를 낳을 수 있는 사람도 없고 더 나아가서 부부 중에서도 경제적 지위가 받쳐주는 어느 정도 집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음, 고정적으로 수입이 들어와야지 얘를 먹여 살릴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에 이제 다양하게 적용되다 보니까 애를 못 낳게 음, 되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소수잖아요. 전체 사람들 중에서. 그러면은 네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10명 중에서 2명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8명은 뭐 내가 여기서 뭐 산모한테 뭘 더 해줘라 아니면은 애 아빠한테 뭘 더 해줘라 해봤자 돌아오는 이득이 없잖아요. 음, 그러니까 뭐 정치적으로든 아니면 경제적으로 그렇게 목소리가 크지 않은 거죠. 하다 음, 보니까. 그래서 비교적 공동의 문제인 것, 복지라던가 아니면 집값 문제에 더 많은 이슈가 되고 이런 저출산 문제는 모두의 문제이긴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 개인주의가 발동이 되면서 좀 등한시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음. 결국 아이는 이제 사실 결혼한 가임기 남성과 여성의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전체 다수로서 봤을 때는 그 해당하는 세대에만 국한되는 문제에 달할 수 있으니까 상대적인 관심이 떨어지는 거 아닌가. 그렇죠. 비교적 소수의 집단만 직면하고 있는 문제처럼 보이는 거죠. 사실 그렇진 않은데. 이게 사실 국가 경쟁력인 측면에서도 봤을 때도 그렇고 저는 실제로 이미 저는 경제적으로 유효 수요가 줄어든다고 봤거든요. 이미 지금 인구도 감소하고 있고 생산 가능 인구도 감소하고. 네. 네, 근데 이제 물론 이런 견해도 있더라고요. 어차피 그러니까 전체적인 수요가 줄어들더라도 또 사람 수도 줄어드는 거 아니냐. 그러면 결과적으로 1인 개인의 삶의 질은 그대로 유지되는 거 아니냐. 음, 뭐 이런 반론도 제기된 걸로 알고는 있는데 저는 그 생각은 많이 했습니다. 사실은 어떤 생각이냐면 장기적으로 국가 경쟁력이 떨어지고 예를 들면 새로운 인재가 잘 나오지 않고 인구 부족으로 인해서 그렇게 됐을 때 과연 지금 현재 삶의 질이 지금은 그렇지만 만약에 뭐 예를 들면 외국하고 전쟁이 난다던가 외국과의 경쟁에서 뒤처진다고 하면은 최종적으로는 그 우리나라가 발생시킬 수 있는 부가가치가 떨어지는 거 아닌가 이런 고민을 사실은 하고 있습니다. 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물론 그 저는 그 지적이 맞다고 생각해요. 개인이 단기적으로 생각을 하고 이제 바로 눈앞에 있는 문제나 눈앞에 있는 어려움들을 해결해야 되는 상황에서 장기적으로 내가 30년 후에는 어떻게 살고 있을까? 40년 후에 어떻게 살고 있을까? 이거를 고민하지 못한다는 부분은 인간의 어쩔 수 없는 한계인 것 같긴 하지만 이런 부분을 오히려 문화적인 측면에서도 오히려 아까 말씀하신 여러 부분도 있고 저는 정부 정책도 약간은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거를 계속해서 너무 당연시 여기고 그렇게 가는 것도 사실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지 않나라는 생각을 사실 하고 음. 있습니다. 사실 이런 사회적 문제를 저는 낙관적으로 보는 것보다 비관적으로 보는 게 도움이 된다라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어느 순간 반전이 돼서 3명씩 애를 낳고 인구가 보존이 될 수도 있는데 분명히 그렇지 않은 가능성도 존재하는 거잖아요. 아무도 모르는. 음, 그래서 저는 조금 더 비관적으로 생각을 해서 어떻게 이걸 고칠 것이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금 당장 현실이 된 문제들. 초등학생들이 점점 줄잖아요. 폐교되는 네. 학교도 저는 많이 잇따라 들었고 심지어 공실이 되는 학교도 있고 그러니까 뭐 원래는 음. 13반까지 있던 게 지금 9반까지밖에 없어서 이제 이거 공실이 되고 관련 경험이 있는데 제가 네네. 요즘 학교 폭력 관련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학교에 사람이 없어요. 반이 몇 개가 없고 진짜. 그냥 학생 수가 절대적으로 줄어서 사람이 없다고. 네. 근데 또 아이러니한 건 그럼 학생 수가 줄어든다고 해서 학력이 올라가느냐? 그렇지도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런 환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소수의 인재에 굉장히 집중적인 투입을 하게 되면은 훨씬 더 효율적일 수 있다라는 환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요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거 관련된 경제학 논문이 있는데 그 네. 한 반에 20명에 40명 사이로 이렇게 몇 명까지가 좋은가라는 논문인데 어느 정도 상관관계는 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20명 이하로 내려가나 20명에서 조금 언저리가 되나 크게 차이가 없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네. 적정수까지는 그게 상관관계가 있는데 그 이하부터는 없다. 네네. 그리고 이게 왜 그런가도 보니까 그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눈에 띄는 애들 있잖아요. 장난치거나 네네네. 좀 시끄러운 애들. 그런 애들이 끼게 되면서 그 반이 동조되는 현상이 있는데 그냥 20명으로 놔두면은 그 애가 들어올 확률이 적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그 음, 애가 간 어느 반에는 여전히 이제 학급 분위기가 좋지 않다. 이제 여러 가지로 분리했을 뿐이지 그렇게 교육 효과가 높은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음. 이런 논문 읽었던 기억이 있네요. 워크숍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이 출산율 문제가 국가적인 측면이라고 하긴 하지만 거시적인 부분으로 생각을 하고 그래 우리는 아이를 낳자라는 사람 전 한 명도 없을 거라 생각하고요. 네네네네. 이랬을 때 아이를 어떻게 하면 낳을 수 있을까를 봤을 때 뭐 돈 지원이라든지 뭐 이런 거 말고 제 생각에는 음, 실제로 20대, 30대들이 결혼을 안 하고 아이를 안 낳는 가장 큰 이유는 돈이라고들 하지만 실제로는 그냥 무서워서인 것 같아요. 음, 실제로 자기를 객관화해서 그래 실제로 내가 아이를 낳았을 때 얼마가 들지 이런 계산해 본 사람 생각보다 없을 겁니다. 특히 20대 중에서 음, 나는 비혼이야, 나는 아이를 안 낳을 거야 하는 사람들 중에서 나는 아이를 안 가질 거야 라고 하는 건 만연히 있는 두려움인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음, 단순하게 돈이 너무 많이 들어 요즘 집값이 비싸 이런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20대들은 특히. 그러면 음,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라고 저는 생각을 했을 때 그냥 단순한 것 같아요. 결국에 결혼과 아이를 낳는 거는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어떤 뭐 숫자가 하는 음, 게 아니라 뭐 돈이 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랬을 때 음, 저는 그 두려움을 줬던 것처럼 그 아이를 가짐으로써 행복을 만들 수 있는 문화를 좀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게 감정적으로 다가간다는 게 어떻게 보면 정말 비이성적이지만 음, 그 우리들은 고양이나 강아지를 굉장히 귀여워하죠. 그리고 너무나 쉽게 키워요. 음, 그 대학생이 되자마자 독립해서 고양이를 바로 분양받는 아이들도 있고 왜냐면 고양이랑 강아지는 나에게 행복을 준다고 이미 세뇌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음, 뭐 여러 가지 커뮤니티나 뭐 인터넷상에서 뉴스에서 미디어에서 이 귀여운 강아지, 이 귀여운 고양이 이게 워낙 음, 해피해피하게 세뇌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음. 부담은 없거든요. 왜냐면 얘네들도 병이 걸리면 보험이 없어가지고 막 500만 원 들어요. 아, 그리고 막 사료나 뭐 애들 애정을 쏟는 비율을 그 금액적인 걸 보면 사실 아이를 한 명 키울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근데 네네네네네. 물론 이분들도 그걸 생각해서 당연히 강아지를 분양받고 고양이를 분양받지 않았을 거예요. 그냥 음, 얘 키우면 나도 되게 행복할 것 같고 너무 귀엽고 내가 힐링 받을 것 같아라고 해서 강아지, 고양이 그리고 반려동물 문화가 점점 커지는 것처럼 음, 지금 너무 두려움만 강조하고 있고 우리가 지금 뭐 헬조선인데 너희가 아이를 낳을래? 이러면서 서로 이런 두려움만 키우고 있거든요. 저는 음, 개인적으로 성 차별이라든지 음, 실제로 그 젠더 갈등, 뭐 음, 비혼, 뭐 미혼, 뭐 저출산 이런 문제들의 대부분은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한 80%는 그냥 막연한 두려움이라 생각을 해요. 음, 막연한 박탈감과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음, 그렇기 때문에 음, 이러한 박탈감과 두려움을 조금이나마 해소해 줄 수 있는 뭐 슈돌 이런 건 워낙 옛날 거긴 하지만 그 네네. 미디어적인 측면에서의 여러 노출들 부부가 얼마나 행복한지 이게 당연히 음, 그 국가적으로 이상하게 하면 안 되겠죠. 음, 많은 사람들이 밈처럼 느낄 수 있고 고양이와 강아지를 귀여워하는 것처럼 느낄 수 있게 우리의 자녀들이라든지 나와 똑 닮은 사람이 얼마나 나를 행복해 해주는지에 대해서 천천히 음, 스며들면 이게 두려운 게 아니라 조금 힘들더라도 너가 받는 그런 행복도가 굉장히 높다라는 걸 조금씩 스며들 수 있는 정책들이 좀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합니다. 굉장히 좋은 말씀을 들은 것 같아요. 지난주에 얘기했던 얀시피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네. 이성적으로 접근할 수 없을 때는 감성적인 접근이 생각보다 좋은 전략일 수 있다라는 게 음, 연장선인 것 같고 더 음, 나아가서 사회적으로 우리가 저출산인 게 그냥 막연한 두려움일 수도 있겠다라는 저는 말에 음. 되게 공감을 합니다.